소개하신 우리 이병희 선생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많은 전적을 통해서 생산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제 너무 여기 불교 사찰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마침 질문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다음에 발표할 한기문 선생님이나 김호동 선생님 발표는 이미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김호동 선생님은 읽지 않는 부분에 아주 조금 제가 하고자 하는 표현이 가득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말이죠. 먼저 논평자니까 잠시 질문하기 전에 잠시 이 불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 제목이 불교 쪽이라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요 관계되는 부분 조금 언급하고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원시 불교 경제 부처님 시대의 경제를 보면은 출가 수행자들은 이 경제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신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나 정치에 관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불교 윤리를 볼 때 이 두 파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이 초기 불교 출가 수행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삼위일발이죠. 삼위일발이고 어떠한 경제적인 행위, 생산 행위, 그다음 판매 매매 행위 이런 것들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불교 교단이 형성이 되는데 불교 교단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산활동, 영리활동, 소비활동, 매매, 저축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 한 100여 년쯤 뒤에 불교가 이제 상당히 좀 비대해집니다. 불교 교단이 굉장히 비대해지는데 이때 신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불교 신도들이 많아지고 이 신도들이 많은 재산을 교단에 기부를 합니다. 많은 재산을 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많이 들어온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초창기에는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받는 물건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축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른 스님들하고 서로 이제 교환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나치게 많으니까 나중에는 화폐, 지금 말하는 돈이죠. 돈이나 이제 이 금은 같은 이런 것들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축적을 하게 돼서 사원에서 교단에서 이 금과 은과 같은 지금식으로 말하는 이제 재산인데 이 재산을 축적해도 되느냐 그런 이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져서 불교 교단이 말이죠. 불교 교단이 이제 분열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 이게 안 된다 하는 우파, 일본이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나 인도의 일반적인 현상은 공유재산이 생기고 난 뒤에도 성녀들은 절대로 생산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성녀들이 생산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녀들이 생산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인도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고요. 중국에 들어오면은 중국에 성불교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잘 아시는 육조 해능이 성불교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농민성녀가 되거든요. 농민성녀.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수행하고 그 나중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이게 이제 우리 그 김동호 선생님 발표문에 보면 일일 부작 일부식하는 얘기가 이게 법장 개의 스님의 청규로 만들어진 것인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이 선불교가 되면서 결국은 그 스님들도 적극적으로 그 농사에 그 개입을 하게 되고 이때 주된 목적이 보면 자급자족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원에서 자급자족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굉장히 나타나게 되고 중국 선불교가 중국 국의 주류가 되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중국이 그 선불교와 다른 종파 간의 그 경험을 벌이면서도 상당히 일반 시민들로 봤을 때는 스님들도 우리하고 동일한 그런 그 노동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영향력을 그 다음에 많은 그 신도들이 모여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우리나라에도 선불교 들어오니까 이런 영향들이 아마 우리 불교에도 어느 정도는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는 제가 뭐 한국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 해봤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그 발표문은 아주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불교 중에서 고려시대 불교는 제가 볼 때는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그 주체적이고 가장 장의로운 그런 시대의 불교입니다. 불교 사상적으로 보면은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온 불교가 말이죠. 이 고려시대에 와서 완전히 익어가지고 가장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발전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이 병력의 의무를 면제받고 그 다음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많은 그 스님들이 그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려가 됐기 때문에 이 승려의 비대화는 말이죠. 필연적으로 그 승려 집단의 지리자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패가 말이죠. 생기게 되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군사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병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 재정도 상당히 문제가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 무신난 이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그 고려 시대에 우리 이 불교가 무신정권 이후부터 그 권력과 특히 결탁을 해가지고 그 후대로 고려 말기로 올수록 그 폐해가 심해지는데 사원 유지를 위해서 설립한 여러 가지 보호 같은 이런 뭐 장생고 이런 보호들이 말이죠.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민 금융을 수탈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발판 선생님이 사원에서 술을 제조했다 하는데, 그런데 이 사원에서 술 제조는 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미국에 남아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원에서 술을 제조한 제가 볼 때는 주된 목적이 말이죠. 이거는 그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밀주를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고, 이술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밀가루라든지 차도 이런 식으로 그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뒤에 김동호 선생님 발표문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선생님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인도에서는 토지가 기증이 되면은 왕이 그 토지의 관습을 그 권한이 없어집니다. 사원의 토지가 기증이 되면 말이죠. 근데 우리 고려시대에는 뭐 그런 면에서 어떠한 그 측면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토지가 사원 소유가 돼가지고 인도에서 보면은 사원이 마음대로 뭐 경작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품들은 사원이 관리를 했는데 한국의 고려시대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 발표문을 보면 결론 부분에 국가기구나 왕실 귀족들이 소비 활동에 지중하였고 생산의 측면은 사원이 주도한 것이라 하였는데, 고려시대 국가경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고려시대, 고려라는 하나의 국가가 있는데 물론 사원이 뭐 상당히 주도를 했겠지만 국가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이 경제를 담당하는 뭐 그런 기구는 없었는지 제가 전혀 몰라서 말이죠.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수동 교수
교수님은 따로 발표 시간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이 봤는데 약속도 시간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병인 교수님이 한 3가지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불교가 이제 처음 등장해서 발전해가면서 이제 신앙물이 축적되고 그것이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갈등들도 보이고 갈라지게 되고 또 중국에 와서 이제 생산이 중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주 귀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점은 되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술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따르면 제가 조심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술이라고 하는 건 잉여 곡물이기 때문에 또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판매를 위한 거 아니냐. 역시 판매 많이 합니다. 판매 많이 하고요. 그래서 술 판매 때문에 이제 문제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유전 형질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고려 시기도 보면 정말 술을 즐겨 마시고 많이 마시고 혹시 이전부터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고려 시기에 국가에서 화폐를 유통시키고자 할 때에 어디에다가 화폐를 공급하면 가장 유통이 잘 되겠느냐 그때 항상 주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널리 유통되는 상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사찰에서 빚은 많은 술들이 이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되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문제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좀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사원 경제, 우리 사원 경제, 일본 사원 경제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토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제 저는 중국의 이 당송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사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건 얘기를 조금 좀 생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사찰 토지를 얘기할 때 이제 수조지, 소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조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그 땅인데 그것을 사찰로 하여금 대신 걷어가라 이게 이제 수조지라고 얘기를 하고 소유지라고 하는 건 사찰 땅이죠. 그리고 사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개 사원의 토지가 주로 이제 소유주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고려 시기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소유지도 많이 있지만 수조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중요한 사찰들 국가가 관리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주지를 국가가 임명하고 그에 상응해서 국가가 사찰이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물적인 기반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고 그렇게 지급한 토지는 되게 수조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국가에서 생산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국가도 또 일반 국가기구도 왕실도 생산활동에 전혀 종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국가기구라든가 또 귀족 이런 층은 왕실 또 귀족 이런 층들은 생산보다는 훨씬 더 소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에 비해서 사찰의 경우에는 소비도 물론 많이 하지만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곳을 차지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좀 옳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세한 얘기는 지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김용섭 영남대학 교수께서 우리 시대 사원교육의 범위와 기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 시간을 한 5분쯤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많이 해보신 분들이 돼서 5분 내에 맞췄으니까 따로 제재는 안 하겠습니다. 예, 저 김영수입니다. 저는 한김 교수님의 이 발표 주제에 나와 있는 고려시대 사원교육의 범위와 기능 이 논문 내용에 한정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논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 그러해 계신 분들도 뒤에 계시라 생각하는데 이 한 교수님의 그 논문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 논문이 이 개척적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끝부분에 보면 사원 교육의 여러 기능을 정리하여 고려 사원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고려 사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원, 다시 말하면 이 사원 경제가 당시 분명히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고려 사회에 미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원 교육의 의미와 기능에 한정해서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논문 제 결론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원 교육의 기능은 다양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아가 사원 교육의 의례와 결합하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일체감을 높이는 기능도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백성들과의 일체감을 높이는 기능도 다 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사원의 상품 생산과 판매가 강경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데 과연 일반 백성, 다시 말하면 그 사원의 기능이 높은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계층을 기층민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 백성들, 특히 기층민중들에게도 이러한 사원 경제의 혜택을 향유할 여력이 있으나 또한 사원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민들의 일체감을 높이는 기능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런 중에 보면 앞에 조 교수님 말씀 중에 나왔지만 이 보호제도 또 한 교수님 논문 4쪽에도 나와 있는데 장생고나 이런 게 전부 금융기관 요즘 지금 고립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기능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원전의 문명에 그 사원 놀이가 필요했다. 뭐 지금 세공 발표 내용 중에 거의 다 나온 건데 아까 교수님 그 말씀에 인정은 교회 선생님들이 노동하는 그 김홍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청소해야죠. 그러니까 노동의 그 범주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서 봐야 되는지 그 남자의 자격에 보면 내가 판타지아 그 노래 했잖아요. 합창을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영화 그 미셸의 그 주제곡입니다. 미셸의 주제곡인데 그 당시에 그 교황청에서 신부들을 세력이 다 약해지니까 신부들을 교황이 특명을 해가지고 오지로 파견하는데 그 당시에 신부들이 전부 다 각 분야의 최고의 장인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피리 잘 부는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총 잘 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선임들도 그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사원도비가 왜 스님들은 말 그대로 불교 그 근본 정신에 생각 일각에서 보면 이 종교 가운데 가장 인간을 평등하게 보는 종교가 불교인데 와 노비를 써. 저는 그걸 걸어본 거니 계속 들어요. 자기네들이 일하지. 그런 이제 방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원경제라는 게 일반 백성들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왕실 그리고 기독들만의 그런 어떤 불교 사원경제가 아니었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 교수님의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너무 예리하게 또 축자적을 해주셔가지고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 사원의 사회적 역할을 좀 제가 뭐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원 교육도 그런 광범한 사회 역할의 하나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초점을 잡았고요. 그 사회적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보면은 신라 이래로 그 불교가 거의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병쌤께서 잘 연구를 하셨지만은 그 수도권을 분급을 해서 이 하나의 국가기관화하고 교단도 종단 불교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승려들도 거의 준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지만 관료화합니다. 승계를 주고 성과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행정적인 그런 그 지배 역할에다가 이 종교 기구를 통한 또 종교 인력을 통한 지배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 이중적이라 그럴까 이원적인 이런 그 시대가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조선시대는 그 사대보가 철학 적인 거 이런 걸 다 일원화 시켜버렸죠. 사대보 관료이면서 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일원화 해버렸는데 그 시대는 적어도 이제 이렇게 전문 성직자와 이렇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조직화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생활화 예를 들자면은 수양하기 위해서도 저에도 가고 상제례를 위해서도 저에 가고 또 축제를 위해서 사원에 모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성으로 이제 확대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그렇게 많은 사원들이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사회 전체가 일종의 유기체로서 서로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사회가 감당할 수 없고 다양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많이 존재할 수도 없고 승리가 10만을 넘는다든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순기능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측근론자들이 조금 과도하게 그런 공격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폐단도 물론 뒤에 있지만 이런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체로 이제 순기능을 했고 물론 몽고친이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이병희 선생님께서 이 사원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진행된 것을 많이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목걸이대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승려들도 여기에는 자체 발생이 많습니다. 결사운동이라든가 우리가 명문이양 명예를 어떤 명예를 줬고 그 이익을 길러서가 되겠는가 진으로의 정행회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보우 같은 분도 인재조
선언청유를 다시 또 재인식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선언청유. 이런 등등의 그 자체 반성도 물론 있었고 고민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려시대 하나의 전형적인 시기에 한 좀 순기능적인 모습만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잘 고려를 해서 글을 조금 다듬어지게 좀 녹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은 일반 기층민들의 그 입장 이거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남아있는 자료들이 보면 주로 왕실, 교육들 뭐 이런 자료들이 있고 문집이라든가 19절에 가끔씩 밀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경제의 혜택이라든가 향유 이런 부분은 조금 몇 가지 나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고려 초에 뭐 귀법사의 그 광종이 많은 불사를 해서 이 최성로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그 불사할 때마다 거짓 밥을 얻어먹고 뭐 했다. 이 불사를 하게 되면은 이 성녀들한테는 이제 이 반성이라는 걸 하지만 그 외에 음식을 나누 제사 음식이 이제 또는 이제 의뢰 음식이 이제 나누시는데 그런 것을 최성호가 상당히 조금 안 좋게 보고 광종은 그들을 좀 구제하는 역할도 하고 왕권 강화에 좀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의 사원경제가 담당하는 하나의 그 민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도경에도 보면은 이 사원에서 그 음식을 제공을 해서 길 가는 사람이라든지 와서 마음껏 먹고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런 민들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조금 혜택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보호제도 같은 것들이 순전히 그 수탈 기능만이 아니고 원래는 이 구제 기능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은 뭐 고리대 쫓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굶어 죽을 판이니까 이제 빌리고 또 이런 것들이 법적 이자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무서운 수탈자의 그 모습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자들이 대체로 그 이자가 뭐 복리로 계산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민의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없는데 뭐 빌려가 쓰고 또 사찰의 경우에도 그렇게 무섭게 집행하지 했겠는가? 물론 자유 없어서 아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뭐 수탈 기능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구제 기능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진장이라는 당대부터 있었던 무진장, 장생고 또 사찰 유지를 위한 상주고 원래 귀족들이 이렇게 사찰에다가 이런 보를 제시할 적에는 사원 유지도 하겠지만은 이런 재산을 사회에 반환한다는 그런 측면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불사의 그게 명목적인 얘기지만은 모든 중생이 구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첫머리는 왕실을 더 받들고 그 다음에는 또 모든 중생들이 다 가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자기 조상의 좀 명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사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불교 정신이
도시 문화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료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들의 일체감을 높이는 기능, 이 부분은 교육의 부수적인 그런 기능으로 제가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좀 지나치게 제가 확대해서 얘기했는지 조금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보면서 순기능을 좀 쫓다 보니까 좀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원 노비가 필요했고,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보시할직에 노비를 이렇게 사찰 운영하는 데에 이렇게 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선사 경고에다가 이렇게 노비를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불교 교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 신분제 사회이고 신분제를 상당히 윤회공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신분제 자체를 긍정하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이 때문에 아마 사회 경제사학자들은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봉건사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사회의 지왕제도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이 부곡 같은 것도 그렇게 수탈 당하고 천민들만 있고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부곡 나름대로의 역할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 남자 여자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위에 있니 밑에 있니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불교 고유의 어떤 사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수탈적이고 신분적이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이런 점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증거가 될 만한 얘기는 제가 좀 지나치게 나갑니다만, 불사시에 보면은 귀족들 명단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천민들의 명단도 들어가고 노비들의 명단도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 사회에 있어서 이 불교가 생활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이 엄격한 가혹한 신분제를 완충시켜주는, 불교를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순기능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정신에 이 사원노비가 이게 정당한가 하는 아주 예리한 질문에 제가 이런 몇 가지 점으로 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민하고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사원 교육 활동의 위축 요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김호동 교수에 대한 질문을 대우대학교 김태혁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승시의 역사와 재현 방향성인데, 앞에 두 분 선생님은 주로 고려시대의 실상을 발표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발표하신 김호동 선생님은 재현 방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신 점에서 매우 힘드신 발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승시를 오늘 재현을 하려면은 당시 그 승시의 성격이 어땠는지, 불교 문화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또는 경제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그 두 가지 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승시가 성행되어 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구조나 경제활동 방식이 오늘날과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산업구조, 사회구조가 그때와 지금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적합한 승시의 재현을 하는 것은 옛것만 좁기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부합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승시의 성격이 만약 불교 문화의 확산에 초점이 있다면 그런 취지에 맞게 재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경제활동의 일환이었다면 그런 취지가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재현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김호동 선생님께서 절에 계시는 스님들의 생활 중에 노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어느 스님께서 프랑스 사원에 가셔서 보고 느낀 점이다. 그럴싸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종교의 본령이 뭘까? 종교가, 특히 종교 성직자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활하시고 살고 계시지 않은가. 예컨대 우리 어떤 제조 공장을 생각해 보면 제조 공장에 사장이 있고 일반 생산 사원들이 있는데 다 같은 시민들입니다. 사장이 직접 생산 라인에 가서 기계를 만지면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만이 능사인가? 경영을 총 책임지고 회사의 앞날을 내다보고 시장을 내다보고 또 어떤 생산 라인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회사를 꾸려감으로써 사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닌가. 종교의 경우에도 종교의 본령은 제 소견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계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스님들께서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신다면 스님들의 상구보리 하와 대중 중생하시는 그 일은 또 누가 맡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불교에서 불법승을 삼보로 모시고 오늘도 행사할 때 삼귀의례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 사원의 또는 사찰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정신세계를 계도하는 데 성직자들의 본령이 있지 않겠나. 그것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수도를 하시고 성직 생활을 하신다면 그 문제에 시비를 할 일반 신도는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승시를 재현하는데 현재 스님들로 하여금 노동 생산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승시의 성격이 뭔가, 이게 불교 문화 확산의 일환인가 아니면 경제활동의 일환이었는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김태엽 선생님의 그 지적은 이 종교 그 본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본이죠. 근데 이 3년 전부터 성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 성시의 경우는 뭐 이게 그 경제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문화 활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거는 그 교화 활동도 그 겸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3년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학술 회의를 하는 이유는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이 활동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성시는 그 경제 활동이 그 주죠. 그럴 경우에 이 성시라는 이름을 걸고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그 제품을 요새 그 각종 그 축제들이 그 있죠. 그와 같은 걸로 할 것인가? 그거는 성시라는 이름을 하고는 맞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 지금의 그 경우에 성시라는 이름을 내걸 적에 각 사원의 나름대로 뭐 두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차도, 그리고 술도 지금 이 사찰들 중에서 기존의 그런 그 술들을 제조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전에 그 술에 살 보관의 문제, 사원 찾는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그리고 또 하나는 팔기 위한 활동.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부분의 그 술을 그러면 성시에 각 그 사찰들에 만들어 그 비지는 걸 내놓기 위해서는 뭐 팔기 위해서 살 보관의 문제 때문에 이 술을 만든다. 그 얘기는 안 맞죠. 그러면 이 성시의 그 경우에 고려시대 때 상제례를 하면서 그런 상제례를 하는 과정에서 술이 그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 불교 그 교단의 그 경우에는 간상례, 을상예제라든지 이 불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상제례 공간이고 교류장이고 대중과 함께 하는 게 당시 그 사원이죠. 그러면 세속인들이 많이 드나들 겁니다. 그런 세속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세워갖고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게 그러면 이러한 교화 활동에 그 초점을 두고 성녀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갖고 할 것인가? 그거는 나름대로 옛날 그 사찰에서 정해졌던 그런 하나 그 비전을 되살려갖고 성녀들이 혼이 담긴 제품을 낼 적에 그게 성시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시의 그 재현에 대한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도 명확했고 답변도 명확해서 그 질문을 혹시 프로에서 나는 앞에서 한 6분의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질문을 놔둔 게 저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전 도덕암 주지 핵인입니다.
이대희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늘 생산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세 분이 발표를 듣다 보니까 생산활동이 아니고 어떤 사원경제활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생산활동, 요즘 말로 유통, 예, 모든 것이 다 금융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걸 생산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축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원에서 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 제가 지금 작년에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 이제 태국에 이제 그 쓰나미 때문에요, 홍수 때문에 갔다 왔는데, 태국에는 모든 사회의 어떤 복지, 민간 복지는 사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태국 적집사에서 모금을 하면은 그것을 사찰에다 이제 가져갑니다. 그럼 그 사찰에서 전체 이제 분배를 하고 있고, 태국의 다블리컵이라 해서 불교 본부의 사무총장이 적십자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고, 그 총재는 그 왕실의 공주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분배를 사찰을 하고 있던데, 우리 고려시대에는 어떻게 됐는지,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시전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날은 뭐 거리가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럼 고려시대에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은 사람이 모이는 데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더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고려가 통일을 할 때는 그 지역적인 특색으로 이제 지역이 호족이죠. 호족 세력이 발효를 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합니다만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는 역성혁명입니다. 그리고 이념 자체가 정치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이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념이 달라지면은 그 전의 이념은 긍정적인 것은 저는 절대 부각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는데 고려시대에는 사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료를 가지고 고려시대를 우리가 유추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이 고려 조선시대 이 사료를 가지고 과연 고려시대의 불교가 이렇게 어떤 피폐하고 어떤 이 양민들을 어떤 그 핍박했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세 분이 좀 이게 대해 공통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려 시기에 사찰에서 이 사회 구제 활동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옥에 든다거나 혹은 또 비밀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국가에서 지진국을 내려서 사찰에서 죽을 써가지고 배포합니다. 그래서 개경 같은 경우는 보통원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그런 일을 하고 또 개국사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빈민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자들을 위한 치료, 그러니까 고려시기 동서대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그 동서대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또 승려들을 많이 활용해서 환자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조선 초에 가게 되면 동서환인론이라고 해가지고 대비에서 환인론을 바꿔버리면서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탈각시키는데, 어쨌든 그때 고려 조선 초세종 때까지만 하면은 불교계 혹은 스님들께서 사회 구제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활동 몇 가지가 있는데,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그 다음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그네를 위한 활동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집도절도 없다. 그러면 그때 고려식이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집을 떠나오면 잘
자는 곳은 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여행자, 집 떠난 사람이 항상 잠자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 시기에 그 사람이 집을 떠나서 움직인다고 할 때 다 사찰 들어가서 잡니다. 또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찰들이 입지가 이제 그 교통로에 있는 경우가 한 김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교통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록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데 인가가 없고 거기에 이제 맹수가 나타나고 강도가 충돌하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가 있던 물건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그런 곳에 사찰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해운산이 홍경원이 뭐 아까 대원 쪽인가 여러 절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그런 그 기능을 담당하는 절들을 되게 원으라고 칭명하고 있고 일반 사라고 칭하는 절에서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기에 있던 사회 구제 활동에 굉장히 많이 활동했고 그 다음에 더 말씀드리면은 그런 어떤 배품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의 뇌리에도 박혀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그 가치관, 생활의 가치관으로서 많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거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거의 승부를 입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은 뭐냐? 가지고 있는 재산 털어서 약을 만들어서 환자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 가난한 사람 치료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불교가 널리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운영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불교적인 가치관이 사회 전체에 이제 널리 퍼지게 되고 그런 가치관은 사찰에서도 이게 발현돼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가치관을 일반 세속인들도 받아들여서 그런 가치관에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고려시기엔 거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물론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찰을 얘기할 때는 대개 이제 기록들이 이제 고려사라든가 조선왕조실 이런 것은 유자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안목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뒤집어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기여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선 초에 정리할 때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물론 문제점도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자면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제 순기능적인 측면 이런 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